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8단은요, 일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이 영상 수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8단원은 개항 이후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경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영상을 보시고 시험과 그리고 특히 수능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강의 경제 침탈에 들어가는데요. 1번 개항 초기의 무역 상황에서 여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자료 플러스까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요, 쌤이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렇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 사실 요거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딱 뼈대를 잡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1816년도에 강화도 조약, 그리고 1882년 이모군란을 바탕으로 한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 그리고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화도 조약하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게 뭐 불평등 조약인 근거 두 가지 해서 해안 측량권과 뭐 치외법권, 그리고 뭐 조선은 자주국이다 했던 그 일본의 의도, 뭐 이런 내용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 부분 정치 부분이고요. 그 부속 조약이 경제 부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강화도 조약 펴보세요. 부속 조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일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무역 규칙이 있어요. 그게 경제 부분인데요. 그 경제 관련 내용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세가 없었다라는 거, 무관세 무역. 두 번째, 무제한으로 곡물 유출됐다라는 거. 세 번째, 거류지 무역. 네 번째, 최국 대우는 그 당시 일본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요. 이 네 가지 특징. 우선 첫 번째 무관세 무역은 아실 테고, 두 번째 무제한으로 곡물 유출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모군란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 배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 어, 일본의 곡물 유출이 심해서 곡물의 가격이 폭등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폭등하고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살기 힘들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것 때문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류지 무역은 뭐냐면요. 개항장 심리 이내에서만 일본 상인이 무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리는 4km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항장이 부산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부산항에서 4km 이내에서만 일본인 상인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류지무역입니다. 마지막 최애국 대우는 이때 가지지 못했어요. 아시겠지만 최초의 최애국 대우는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이 당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그 무역 모습이 어땠나? 자, 뭐 구서동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 뭐 일본 상인은요 거류지 무역이 가능했으니까 부산항에서 4km 지역까지만 일본 상인이 가능했어요. 일본 상인이 왔다 갔다 가능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지역 자시요. 일본 여러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본 상인은요. 부산항에서 4km 지역까지만 무역 활동이 가능했어요. 거류지 무역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 상인이 들고 온 물건 있죠. 그거는 구서동에서 조선인 상인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죠? 조선인 상인이 구서동에서 팔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4km 이외의 지역부터 구서동 상인이 파는 지역까지 연결해주는 중개 상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 상인. 그 상인이 바로 뭐라 부르냐면 객주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중간 상인이죠. 얘들을 바로 객주라 불러요. 이때 거류지 무역이 될 때는요. 대체적으로 객주, 조선인 중간 상인이었던 객주와 함께 구서동에서 파는 조선 상인이 이 상인들이 나름 돈을 잘 벌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거류지 무역의 특징인데요. 이러다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게 돼요. 이거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청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조약을 보면 조청상민 수립 무역장 조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화진과 한성으로
들어와서 영업이 가능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요 예로 따진다면은 구소동에서 파는 상인은 조선인 상인이었는데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령 체결되고 나면은 청상인이 구소동 와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다가요, 이 내지 통상권을 청나라만 획득하니까 일본은요, 거류지 무역이 가능했고, 청나라는 내지 통상권을 가능했고, 어떤 나라 상인이 유리하겠습니까? 청상인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지 통상권을 얻길 원해요. 그건 딱 하나만 가능하죠. 뭐? 최국대우. 최국대우를 가지면은 청상인처럼 육지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1883년에 조의통상장정을 체결하는데 그거는요 특징이 최국대우를 체결하는 대신 관세 부과도 이제 인정하고요. 특히 무제한으로 곡물 유출된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그 조선인이 방어할 수 있는 방공령을 수용합니다. 방공령은 1개월 전에 우리 이제 너희한테 일본한테 곡물 유출 안 할 거야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권리죠. 그게 바로 방공령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일본 상인과 청상이 그대로 육지로 들어오게 되는 내지 통상을 획득하게 되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치게 예를 든 대로 하면은 구서동에 이제 조선인 상인뿐만 아니고 청상인과 일본인 상인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객주와 구서동에서 팔던 조선 상인은 무너지는 그런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자, 방금 전에 내용 이야기한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강화조약과 부속조약을 통해서 일본 화폐 사용뿐만 아니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관세 무역, 무제한 곡물 유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항장 심리 이내 했던 거류지 무역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객주나 여각, 보부상 같은 중개 무역이 뜨기 시작했어요. 여기 강화조약, 부속조약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되죠. 1882년. 청상인이 특권 보장되죠. 그게 양화진과 한성의 상정 개설 허용받습니다. 뭐 그런 내용 내지 통상권이죠. 그러다가요. 1883년에 조의통상장정이 체결돼요. 상품에 관세 부과되고 방공령 할 수 있는 권력 주어집니다. 대신에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에 최국대우를 규정해서 일본인들도 육지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청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고 조선 상인에게 큰 타격이 옵니다. 여기 보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과 여기 조의통상장정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열강의 이권 침탈에 들어갑니다. 아관 파천을 전후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리 조선의 이권 침탈이 시작되면서 열강들이 너도나도 일권 침탈이 시작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의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우선 첫 번째로 너희 조선이 개혁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본 돈을 빌려줄게 하는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재정에 일본 예속 심화가 진행되고요. 특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이요. 대한제국 너거는 과거에 쓰던 화폐 그거 없애버리고 새로운 화폐로 정리하자라고 주문을 하면서요.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타가 그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구화폐, 특히 백동화,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기에 나올 때 화폐 정리 사업이 보기에 나올 때는 요거 많이 나와요. 백동화 또는 구화폐. 백동화와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요. 구화폐와 백동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주면 10엔을 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0원의 백동화를 주면 10엔의 일본 제1은행권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10엔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약간 낡은 백동화 있죠. 낡은 백동화는 가치를 좀 더 떨어뜨려줘요. 예를 들어 깨끗한 백동화는 그대로 10엔을 주는데 1,000원의 백동화는 일본 제1은행권 10엔을 깨끗하게 주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더러운 백동화 있죠.
그런 거를 1,000원을 주면 10엔을 그대로 주지 않고 5엔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환을 하면서요.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과 한국인 상공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요. 그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토지 약탈도 하죠.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에 자, 지금까지는요, 일본과 열강의 경제 침탈 과정이었어요. 그죠? 이에 우리는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여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방공령. 일본 상인이 이제 지나치게 곡물을 뺏어가니까요. 우리는 곡물 가격이 폭등돼요. 이래 방금 전에 배웠던 조일통상 장정에 따라서 한경도와 황해도 등지에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했는데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되는 건데요. 일본이 1개월 전에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통지했던 것. 우리는 1개월 전에 통지했는데 실제로 일본이 받았던 건 1개월 전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규정 위반을 내세우면서 방공령 철회를 요구했고 실제로 우리는 아쉽게도 방공령 철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상업금융 자본의 성장. 외국 자본이 내륙으로 들어오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시전 상인이 상권 수호 운동을 벌여요. 대표적인 시전 상인 상권 운동이 뭐 철시 운동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렇게 외국 자본의 내륙 진출에 반대했고요. 또 다른 단체로는 상회사를 설립했던 대동상회와 장통상회가 있고 민족계 은행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권수 운동에 있었죠. 아간파천 이후 열광이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독립협회가 특히 러시아의 전용도 조차 요구 저지하고 한러은행 폐쇄시키고 프랑스 동일의 광산 채주권 요구를 저지하기도 했고요. 보안회가 일제히 황무지 개방권 요구에 반대운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국채보상운동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죠. 일본의 강요로 막대한 차관이 도입되자 대한제국이 재정적으로 일본에 속되고려 합니다. 이때 국채 1,300만 원이 있었죠.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채 보상운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때 보기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국채 1,300만 원이에요. 그 국채 1,300만 원이 있었어요. 이때 이 1,300만 원을 갚아주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 예속으로 벗어나자고 했던 사람이 대구에서, 대구 키워드입니다. 서상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자, 남자는 금주와 금연을 하고 여자는 가락지 모으기 하자. 그래서 이 빚을 전부 다 갚자 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뭐 당연히 그 결과 통감부가 방해해서 실패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국채보상운동이 났을 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요겁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도와줬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